네, 안녕하세요. 염창합니다. 지난달에 하고 이제 벌써 한 달이 금방이 오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주제로 할까 고민했는데 제일 우리가 관심이고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시 혈액이잖아요. 우리 몸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고 피가 제대로 가야만이 결국은 우리 몸에 이제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제는 이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A, B, C. ABC라는 건 비타민 A, B, C를 얘기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기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대 수명, 얼마를 살 건가? 사실 많은 분들이 옛날 같은 경우는 사실 뭐 60대 환갑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요새 환갑이란 하는 경우가 없고 80대가 되더라도 결국은 전혀 얘기 안 나오는 것처럼. 그건 왜 그러냐? 기대 수명이 길어졌어요. 남자는 보통 80.3세, 여자는 86.3세라고 나와 있고 근데 실제 지금 분들은 대부분 그 100세 이세까지는 100세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계속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된 사망 원인은 뭐냐? 우리가 제일 많이 걱정하는 건 주로 암일 겁니다. 사실 암 딱 걸리면은 아 죽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오늘 저희 병원은 주로 암 환자가 많기 때문에 어떤 분이 오셔갖고 얘기하는데 아 말기암이랍니다. 그 걱정을 되게 많이 하세요. 사실은 말기암이란 개념은 우리가 죽기 일보 직전을 얘기할 때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을 때를 말기암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옛날에는 사기하고 말기를 혼용해서 많이 쓰지만은 지금은 사기 환자들도 건강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기로서 10년 이상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꼭 사기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버틸면 버틸 만큼 치료들은 좋아진다는 거. 그래서 암에 대해서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이 뭐냐? 바로 혈액순환, 심장질환이에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폐렴이라는 감염을 제외하고는 그 2위하고 4위가 이제 그 혈액이랑 관계된 질환인데 그러면은 이 혈액에 관련된 질환을 우리가 충분히 예방도 가능하고 예견도 가능하기 때문에 잘만 관리하면 좋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거, 거기에 필요한 영양제들은 뭔가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혈액순환,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심장입니다. 심장이 튼튼해야지 각 장기로 피를 공급해줘요. 그럼 그 피는 동맥을 통해서 가게 되잖아요. 그 동맥을 통해서 각 조직이나 장기로 가게 되면은 그 피가 다시 이제 장기 조직을 통해서 다시 정맥을 통해서 심장을 가요. 우리 몸은 항상 이 사이클을 통해서 갑니다. 여기에서 어디든지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우리 몸은 그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는 어디냐? 말 그대로 심장이에요. 심장이 피를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짜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짜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ATP라는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없으면 심장이 건강해도 뛰지를 못해요. 그럼 뛰지를 못하면 결국은 혈액이 조직으로 못 간다는 거죠. 그럼 혈액이 조직으로 가게 도와주는 게 뭐냐? 동맥. 그럼 이 동맥이 건강해야 돼요. 그럼 동맥에 이상이 있어서 혹시라도 혈전이나 이런 문제, 콜레스테롤 이런 게 있으면 결국은 그 자체가 막히고 동맥경화증이라는 여러 가지 혈관 내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장기로 혈액이 잘 가면은 그 장기가 제대로 기능을 합니다. 폐로 가면은 숨 쉬는 데 기능을 하게 되고 그 신장으로 가면 소변을 배출시키고 노폐물을 빼주는 데 작용을 하고 장으로 가면은 대변이라든지 음식물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 그래서 각각의 장기에 따라서 제대로 가고 나서 나머지 이제 다시 피를 심장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근데 만약 여기 정맥에서도 혈액을 제대로 못 간다면 결국은 심장에서 다시 보낼 피가 없다는 거죠. 이 사이클에서 어디든지 이상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몸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각 장기에 이상이 생길 수 있면은 질병이 오는 게 바로 심부전, 심근경색, 동맥경화증, 혈전, 뇌 쪽으로 가면 뇌졸중, 말초혈관 질환, 장기부전, 피부괴사, 꺼멓게 되고 막 이런 것들, 부종, 혈액이 제대로 못 가도 결국은 부종이 되는 거고 하지부종, 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면역결핍 등 우리 몸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이 혈액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혈액순환을 위해서 우리는 크게 환경적인 인자하고 유전적인 인자를 갖고 태어납니다. 말 그대로 유전적인 인자는 내가
그 가족력이라든지 아니면 내 자체가 유전자, 특정 안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으면은 혈액질환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근데 이것 자체도 결국은 환경적인 요인, 스트레스라든지 활성산소라든지 뭐 안 좋은 환경에 계속 노출이 되면은 이게 발현을 하고요. 만약 환경적인, 암만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환경적인 인자만 제대로 극복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질병까지 조금은 나빠질 수 있지만 완전히 질병으로 나가는 것까지는 예방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하고 환경적인 인자, 그 둘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하냐 하면은 환경적인 인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유전적인 인자는 사실상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타고난 거기 때문에. 대신 환경적인 인자만 제대로 고치게 되면 우리 몸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기전 위험 인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로 인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 몸은 이제 그 위험 인자로 가고, 그로 인해서 임상 증상, 특히 말초혈관인 뇌혈관 뇌졸중, 그 다음에 심장 쪽에 보면 심근경색, 그리고 손이나 이런 발가락 쪽으로 가게 되면 괴사라든지 당뇨라든지 뭐 신경병증,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이 세 단계들이 우리 몸을 괴롭히는데 우리는 항상 이 상황이 와서야만이 그때 내가 몸이 나빠졌다는 걸 이해를 합니다. 오늘 왔던 어떤 분도 그 분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이제 평상시에는 본인이 몸이 안 좋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만큼 안 좋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한번 중풍이라고 하죠. 뇌졸중을 한번 딱 맞고 나니까 몸이 안 좋아졌다는 걸 그때 알았죠. 근데 회복하려고 해도 회복이 잘 안 돼요. 근데 이분을 얘기를 계속 들어다 보면은 벌써 옛날부터 그런 사인들이 계속 왔었어요. 근데 본인은 지금 내가 할 일이 많으니까 나중에 해야겠다. 지금 이 일을 끝내고 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타임을 놓쳐버린 거죠. 그리고 한번 질병이 딱 생기고 나니까 불안감이 생기고, 그리고 더 안 좋아졌던 사람들의 경험들이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카페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이 결과들이 되게 많아요. 좋은 사람들의 결과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저 사람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엄습한다는 거.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이 사람은 제일 중요한 스트레스 받는 거, 그리고 잠 잘 자는 거, 이거를 놓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얘기 나눈 것 중에 하나가, 하다 보면은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기능학적인 치료로 온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어떤 영양제를 먹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능학 검사에서 나한테 부족한 영양제를 주세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몸은 항상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수면, 운동, 영양.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수면이에요. 수면이 60%를 차지하고 운동이 20%, 영양이 20%예요. 근데 그 수면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암만 좋은 영양제를 먹고 암만 좋게 하더라도 우리 몸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분의 그 수면을 방해하는 건 뭐냐? 스트레스고 불안증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분한테 내린 처방은 뭐냐? 정신과 가서 상담을 좀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 옛날에는 정신과라는 게 말 그대로 정신병 환자만 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정신병 환자가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안을 끄집어내고 내 안에 있는 우울증, 내 안에 있는 문제점, 그거를 끄집어내서 주는데 훨씬 더 저보다 스킬이 더 좋아요. 얘기도 더 잘하고. 그래서 저희 병원 환자들 중에서도 정신과 가서 오히려 약 없이도 그냥 상담만 통해서 좋아진 경우들이 워낙 많고, 그로 인해서 질병이 정말 영양제도 안 먹어도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걱정을 해서 걱정만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 그게 현상으로 오는 거는 100명 중에 4명이래요. 96%는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는. 그래서 오늘 그분한테도 얘기한 거는 결국은 내가 잠을 잘 자는 거, 그거를 먼저 꼭 해결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위험인자, 우리가 보통 이제 주요 위험인자하고 기타 위험인자로 나눕니다. 주요 위험인자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흡연이에요. 담배 피는 사람, 담배는 결국은 우리 몸을 안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의 건강까지도 피해를 줘요. 그래서 옆에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은 피지 않게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폐가 안 좋은 경우들이 또 의외로 많은데 주로 뭐냐면은 집에서 음식할 때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 혹시라도 음식할 때 마스크를 착용해 준다고 하면은 가스불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거를 굉장히 많이 막아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당뇨,
요 세 가지들, 만성질환 가장 대표적이고 나이가 들게 되면은 자주 생기는데 왜 오느냐? 결국은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문제점은 뭐냐? 움직임이 제한된 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잘 활동력이 안 좋고 안 좋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이런 질병들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들이 생기게 되면은 결국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타 위험 인자로는 보면은 인슐린 저항성, 갑상선 기능 저하, 그리고 항산화적인 상태가 별로 안 좋다는 거, 그리고 CRP, 우리가 만성염증이라고 해서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검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치, 반응성 단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높으면은 내 몸에 염증이 굉장히 많은 거니까요. 그리고 필수 지방산이 감소되었거나 혈소판 응집이 증가돼서 혈액이 끈적끈적한 경우, 그리고 피로내 형성 증가, 마그네슘 칼륨 부족, 호모시스틴 증가 등 이런 혈액적인 문제점들 자체가 기타 위험 인자라고 이제 보는데, 이거보다 더 문제는 바로 이 5가지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움직임의 감소, 이게 제일 중요하고 요거만큼은 어떻게든지 안 생기도록 막아야 되고요. 혹시라도 이게 생겼으면은 지금이라도 어떻게든지 탈출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험 인자하고 동맥경화증 발병률을 한번 봤더니 아까 5가지 중에 한 개라도 있으면은 30%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고지혈증하고 고혈압이 있게 되면은 그때는 30%가 2개가 아니라 300% 정도 늘어나요. 그리고 고지혈증하고 흡연 같은 경우는 350%, 고혈압하고 흡연은 350%, 요 세 가지가 있으면 무려 720% 정도가 동맥경화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험 인자는 한 개는 그래도 조금 낫지만은 2개가 있게 되면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늘기 때문에 좌우지간 무조건 잡아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설문지인데요. 한 번 정도 이제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이 설문지 점수가 해서 51점이 넘어가게 되면 이분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엄청나게 높은 거고, 점수가 20점 이하면은 괜찮다고 평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어떤 거냐? 첫 번째는 혈압이에요. 수축기 혈압하고 이완기 혈압이 125에서 90 이하로 유지하면 제일 좋죠. 근데 실제 이렇게 유지하기는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유지하는 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120에서 80. 그리고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하면은 고혈압이 이제 3단계부터는 우리가 보통 고혈압 위험 인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4단계는 이제 3단계, 4단계부터는 이제 고혈압이라고 이제 볼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담배는 안 피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배를 피면 필수록 이제 그 계피에 따라서 이제 2, 3, 4, 5단계로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성 1, 2가 있는데, 유전성 1, 2는 심근경색, 뇌졸중 발생식 나이입니다. 이 나이가 65세 이하이면은 2단계, 50에서 60세 사이면은 3단계, 35에서 49면 4단계, 그 다음에 35세 이하면 5점,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유전성 2는 뭐냐? 가족력입니다. 가족수. 50세 전에 심근경색, 뇌졸중이 발생한 가족수가 1명이면 2점, 2명이면 3점, 4명이면 4점, 5명 이상이면은, 4명 이상이면은 5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뇨 기간, 당뇨가 1년에서 5년, 6년에서 10년, 그리고 11년에서 15년이면 4점, 15년 이상이면은 15점, 5점 이상 이렇게 되고요.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 이하이면은 정상이지만은 200에서 224면은 조금 약간 경계성 2점, 그 다음에 225에서 249면은 3점, 250 이상이면은 4점, 274이면 5점 이렇게 평가하고요.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이잖아요.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은 좋고, 낮으면은 이것도 역시 점수가 올라간다고 평가됩니다.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 비율이 3 이하, 그리고 이제 6.4 이상이게 되면은 5점으로 안 좋게 보면 되고요. 운동하는 시간인데 일주일 간격으로 4시간 이상이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시간도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부에부터 섭취를 해야 되고요. 안
그러면은 생선기름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3 섭취가 하루에 600mg 이상은 섭취해야 되는 게 좋고요. 1g 이상 유지하는 게 제일 좋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섭취를 안 하게 되면 이것 역시도 위험인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는 여기서는 이제 400mg 이상 먹으라고는 돼 있지만은 제일 좋기는 4g 이상, 4에서 6g을 추천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을 수 있으면 좋게 돼 있고요. 그 외로 이제 과일과 채소, 하루 섭취량인데 하루 섭취량은 보통 어느 정도냐? 접시입니다. 작은 접시 하나를 하나로 했을 때 이거를 5개 이상 먹으면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접시가 뭐 하나도 안 한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다고 평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령이 젊을수록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높을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여기에 이걸 가지고 자기를 한 번씩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느냐. 만약 말 그대로 여기에 와 있다고 하면은 진짜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 내가 심혈관 질환이 없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이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은 언젠가는 심혈관 질환 때문에 고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거를 꼭 명심하시면 좋고 가급적이면은 보통 이하 30점 이하로는 유지해 주는 게 제일 좋다고 되어 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는 의외로 또 많아요, 실제.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지킬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흡연 안 한다는 거, 뭐 혈압 조절한다는 거, 당뇨, 뭐 콜레스테롤 뭐 하다 보면은 영양제로 제일 중요한 게 오메가3 비타민C 섭취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주는 게 좋은 걸 볼 수 있죠. 오늘 제가 이제 참고 문헌을 한 거는 이 2가지 책입니다. 누트리셔널 메디슨하고 이제 내추럴 메디슨이라고 해갖고 알렌 게비하고 이제 피조르노 박사가 이제 썼던 건데 머레이하고 2가지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고 읽어보면은 내용도 되게 좋고 레퍼런스로서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책이고 오늘은 이 내용에 있는 걸 중심으로 이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영양제 하나하나에 대해 설명해 드리는데요. 첫 번째, 기존 치료는 어떻게 하냐? 위험인자를 제거하고 조절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조절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포기해야 되는 거고요. 만성질환 질병 치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경우 뭐 기능학 치료를 해결하겠다. 뭐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미 질병으로 가버렸으면은 그때는 기능학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고혈압이 있는 경우는 고혈압 약을 먹고 기능약, 생활습관 변형을 통해서 더 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처음부터 고혈압이 있지만 내가 생활습관 변형,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어. 근데 안 떨어지게 된다면 그 고혈압으로 인해서 혈관벽에 계속 손상을 줘서 오히려 나중에 좋아졌다 하더라도 안 좋은 결과를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드시 혈압이 있으면 혈압약을 먹고 생활습관을 변형하면서 혈압을 좀 낮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당뇨, 고지혈증 다 똑같아요. 실제. 그렇게 해서 약을 끊든지 조절을 해야지 처음부터 기능학 치료로 해보겠다 하면은 실패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생활습관 변화는 전에 얘기했던 항염증 시기. 그러니까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음식들을 피하고 만약 염증 유발시키는 제일 대표적인 음식이 동물성 음식이잖아요. 우리가 고기, 육류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은 구워 먹다란 조리 방법으로 인해서 바꿔주는 거. 구워 먹는 것보다는 수육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찐 형태로 바꿔서 먹는 게 좋고 과일과 채소 섭취를 많이 하는데 특히 채소 섭취가 좋고요. 과일은 단과일보다는 신과일 섭취가 좋습니다. 그리고 약물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역시 스타틴. 이게 이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주고 염증 수치를 감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아스피린, 혈액순환 호전에 이제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약 중에 하나입니다. 스타틴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데 반대로 이제 코엔자임 Q10을 떨어뜨려 갖고 에너지 생성을 이제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타틴 먹는 사람들은 반드시 코엔자임 Q10을 병행해서 먹는 게 좋고요.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다만 출혈 경향이 있어요. 혹시라도 출혈 경향이 있는 분들, 위궤양이라든지 위출혈이 있거나 변이 검었든지 이런 분들을 빈혈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영양제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거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우리가 이제 칼슘, 마그네슘 얘기를 말하잖아요. 칼슘은
오히려 혈관벽에 손상을 줘서 혈관을 안 좋게 해주는 영양제 중에 하나예요. 반면에 마그네슘은 우리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영양제 중에 하나. 근데 꼭 칼슘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마그네슘을 같이 먹어줘야 됩니다. 그럼 칼슘으로 인한 문제점을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마그네슘 효과는 어떤 거냐? ATP,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ATP를 낼 때 코엔자임 Q10도 있지만은 마그네슘 ATP라고 합니다. 그거를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효소로 작용해서 심근 에너지 생성에 꼭 필요한 게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주로 이제 종합영양제에 있고요. 또 음식 속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채소나 과일 속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먹을 수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마그네슘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마그네슘을 추가적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종합영양제 속에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혈소판 응집이라는 또는 혈소판 의존성 혈전 생성을 억제해 주는 거. 만약 혈소판이 응집이 돼 갖고 혈전이 생기게 되면은 피떡이 생겨요. 그럼 오히려 혈액순환을 막아서 결국은 이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그런 효과를 갖고, 또 고혈압 환자들이 같은 경우 혈관을 이완을 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려주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일부 환자들 혈관 경련, 부정맥이라든지 경련성이 많이 오시는 분들은 부정맥을 감소시키는 것도 있고, 항염증 효과, 그리고 인슐린 민감도 증가라든지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당뇨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HDL 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라는 거. 근데 일반적으로 마그네슘 결핍 환자들이 사실은 노인이라든지 어떤 특정 분이 아니면 대부분은 없는데, 혹시라도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종합 비타민 하나를 드시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떨림이 있는 분들은 마그네슘 결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도 한번 마그네슘을 먹어보고 효능이 있으면 마그네슘 결핍이기 때문에 음식 속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 꾸준히 먹는 게 좋습니다. 임상 연구를 좀 보겠습니다. 관상동맥 질환, 관상동맥은 바로 심장 근육을 뛰게 하는 동맥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동맥에 문제가 있으면 결국은 심장이 못 뛰어요. 그러면 심근경색이 와서 돌아가실 수 있는데, 이런 관상동맥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마그네슘 주제를 6개월 동안 줬더니 결국은 혈관 내피 기능이 증가하고 운동 능력이 향상되고 자심질 방출량이 증가해서 결국은 심장이 좋아졌다 하는 연구 결과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찰 연구인데, 관찰 연구라는 뭐냐면 추적적으로 이제 관찰해서 보는 건데요. 마그네슘 복용이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 위험이 있는 환자들을 감소시키고, 또 하나는 사망률을 떨어졌다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 제제는 위산을 또 억제해주는 제산제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영양제랑 같이 먹어도 상관없지만은, 약이라고는 마그네슘 제제는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비타민 6, 9, 12, 비타민 B6, 피리독신, 엽산, B12 라고 이제 했는데, 비타민 B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면 이 삼총사를 얘기합니다. 이 삼총사가 나온 건 바로 호모시스틴이라는 건데, 호모시스틴은 음식 속에 있는 메티오닌이 간에서 탈메틸화되면서 생성되는 아미노산이에요. 이 호모시스틴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혈관벽이 있으면 거기에 상처를 내버려요. 그래서 상처가 난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와서 회복을 시키는데, 그때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생겨서 동맥경화증을 유발시킨다는 거죠. 동맥 내피에 세포의 독성을 생기고 혈관 내 플러그를 형성시킬 수 있는 안 좋은 게 바로 호모시스틴입니다. 호모시스틴이 상승하게 되면은 동맥경화증, 뇌졸중, 심근경색의 위험이 있습니다. 호모시스틴이 증가 원인은 뭐냐? 바로 엽산, 비타민 B6, 12 결핍이 주로 원인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모시스틴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게 된다면은 첫 번째 관문인 동맥경화증을 예방해 주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떤 생활습관이라는 영양학적 상태, 신장기능, 약물에 의해서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호모시스틴입니다. 그러면 호모시스틴은 혈액검사를 통해서 쉽게 우리가 진단이 돼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내가 호모시스틴 검사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검사를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수치가 높으면은 반드시 비타민 6, 9, 12를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호모시스틴 대사인데요. 호모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요.
그러면은 비타민 B6하고 B12하고 엽산, 폴레이트에 의해서 얘가 대사를 됩니다. 메티오닌, 셈 이렇게 가다가 다시 또 대사되면서 호모시스틴으로 가는 거고, 여기는 폴레이트, 비타민 B6에 의해서 이렇게 대사가 돼요. 근데 만약 이 물질들 비타민 B12라든지 엽산이 B6가 없다고 하면은 호모시스틴만 굉장히 많이 쌓여서 혈관벽에 손상을 줘서 동맥경화증을 유발시키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 혹시라도 가족력이 있다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의 가족증이 있는 분들은 꼭 병원에 와서 호모시스틴 혈액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왜 뇌 쪽이 문제가 되냐, 그 다음에 심근경색이 문제냐, 그거는 혈관들이 작아서 그래요. 그래서 작은 혈관들에게 이제 손상을 주고, 근데 뇌라든지 심장 같은 경우는 엄청난 결과를 유발시킵니다. 그 혈관의 손상이 오면. 왜? 뇌혈관이 막혀버리면 결국은 반신불구가 될 수 있고, 움직일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에서 심근경색이 오면 심장이 못 뛰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줄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은 호모시스틴 수치를 떨어뜨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뇌혈관들이 이제 막힐 수가 있다는 거죠. 유전자적으로는 MTHFR677CT라는 게 있어요. 얘 유전적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는 호모시스틴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그 평생을 이제 이 엽산하고 B12를 고함량짜리를 계속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유산도 자주 할 뿐만 아니라 다운 증후군을 임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력이 있다든지 걱정이 되시는 분, 지속적으로 높은 분들은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엽산 그 두 번째 임상 연구는 관상동맥 확장술을 성공적으로 받은 20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한 군은 비타민 B6, 엽산, B12를 주고 다른 군은 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줬던 군에 비해서 안 줬던 군이 다시 재협착이 되는 확률이 2배 이상 높았고, 그 다음에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2배 이상, 그리고 심장 이상 발상이 할 경우도 역시 2배 이상 높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술을 했던 분들은 반드시 비타민 6, 9, 12를 꼭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동맥경화증의 임상 증상과 함께 여러 가지 위험 인자를 가진 101명의 환자들에게 엽산, B6, B12를 투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결과를 보게 되면은 투여 전, 투여 후 이 경동맥이라고 해갖고 여기 이제 경동맥에 이제 두꺼워진 거를 본 거거든요. 동맥경화제 진행 속도를 이제 체크하는 건데, 높았던 사람하고 이제 호모시스틴 수치가 높은 사람하고 낮은 수치를 비교했더니 확실히 높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더 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 호모시스틴 높았을 때 비타민 2를 줬으니까 확실히 더 그 높든 안 높든 그 먹었더니 더 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이고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이 수치가 더 높게 나온 걸 보여주죠. 그리고 둘 다 결국은 이제 그 떨어뜨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동맥 내막 중막 두께라고 해갖고 여기인데요. 요게 이제 1mm 이상인 사람들, 이 50명 환자에게 치료군은 엽산, B6, B12를 투여하고 대조군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투여했던 군은 그 이 수치가 떨어진 반면 투여하지 않았던 거든 대조군은 오히려 이제 증가했다는 거죠. 사실 여기에 이제 동맥경화증이 한번 생기게 됐던 분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생기는데, 여기가 높으면 뭐가 문제냐면은 결국은 뇌로 가는 혈관들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검사하는 게 경동맥 초음파라고 보통 병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 영양제 꼭 비타민 B6, 9, 12를 꼭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안 먹으면은 나중에 이런 뇌졸중의 위험이 이제 높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아스피린 같은 걸 처방을 보통 병원에서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타민 C. 아까 이제 그 심혈관 질환 위험성을 볼 때 꼭 먹어야 되는 영양제가 비타민 C하고 아까 오메가3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비타민 C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첫 번째는
조직의 강도를 증가시켜 손상에 대한 혈관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우리가 혈관벽에 호모시스틴도 있지만 활성산소, 독성물질로 인해서 혈관벽에 손상을 많이 줘요. 그거를 예방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활성산소를 떨어뜨려 주고요. 그리고 혈관벽을 두껍게 강하게 해서 손상되는 걸 막아주는 효과를 갖고 있고, 내피 기능을 향상시켜서 심혈관을 보호해 주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수축기 혈압을 감소시키고 피브린 분해 작용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단백질의 당화, 글라이코실레이션인데 이거를 억제해 주고요. 이 당화라는 게 바로 동맥 경화 생성의 초기 단계라고 보통 말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혈액 검사로 오는 그 헤모글로빈 A1C 당뇨병 환자들이 이제 그 수치를 많이 보게 하는, 그거를 보게 되면 당뇨가 있다 없다를 하는 건데, 그거를 통해서도 이제 보통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이제 임상적으로 전신의 동맥경화증을 가진 10명의 환자에게 비타민 C를 500mg을 이제 하루 3회 2에서 6개월간 복용시켰고 6명은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용량이 좀 적죠. 이걸 줬더니 그래도 이것만 먹었어도 10명 중에 6명은 호전이 되고 3명은 악화가 됐고 1명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먹지 않았던 분들은 6명 중에 3명이 악화가 됐고 3명은 변화가 없다. 궁극적으로 이분들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동항병은. 그렇기 때문에 조치를 해주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비타민 C입니다. 그리고 협심증 환자 119명을 대상으로 혈관 확장술을 시행한 후에 4개월 동안 한 군은 비타민 C를 3회 주고 다른 군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비타민 C를 줬던 군하고 주지 않았던 군을 비교했더니 줬던 군은 재협착률이 24%, 주지 않았던 군은 43%나 한 2배 정도 높고요. 그리고 다시 시술한 경우는 14%, 33%로 거의 한 2배 이상, 3배 가까이 이제 시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상동맥 협착증을 가진 환자들이 혈관 확장술을 한 다음에 비타민 C도 먹어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비타민 6, 9, 12도 같이 복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520명의 이제 고지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3년 동안 하루 2번 비타민 C 500mg을 주고 비타민 C하고 E를 동시에 준 군, 3군을 나누고 주지 않은 군을 비교했더니 확실히 C하고 E를 줬던 군들이 더 비타민 대조군과 비교해서 감소율을 봤더니 비타민 C만 줬던 군이 56%, 비타민 E만 줬더니 44%, 비타민 C하고 E를 같이 줬던 게 74%로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비타민 D. 비타민 D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대부분이 비타민 D 결핍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D를 복용하고 있는데요.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은 동맥경화증, 심근경색 발생이 증가하고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해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비타민 D가 염증을 감소시켜 줍니다. 근데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은 이 염증 감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비타민 D가 너무 많게 되면 또 오히려 칼슘이 많이 들어와서 석회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는 항상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 그 수치는 어느냐? 혈액검사에서 30에서 100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암이라든지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2000 IU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모르고 그 인터넷에서 구입해서 만 단위 먹는 분들이 만 단위를 먹게 되면 100 이상 나와서 석회화를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2000 IU고 암 환자 같은 경우는 한 4000 IU 정도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3000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비타민 D 부족 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2.2배 증가했고 전체 사망률은 2.08배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재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결과에 의하면은 91% 이상이 비타민 D 결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타민 D를 먹어주는 게 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E. 과거에는 진짜 곽강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비타민 E였습니다. LDL을 감소시키고 혈소판 응집 억제, 인슐린 저항성 호전, 그래서 동맥경화증과 허혈성 심장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비타민 D가 단독요법은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는 연구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비타민 E를
단독으로 먹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대신 코엔자임 Q10을 먹을 때는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코엔자임 Q10에 보면은 비타민 E가 꼭 들어가 있어요. 오메가3 같은 경우도 비타민 E가 들어가 있고. 왜? 그거의 산화를 막아서 효과를 상승시켜주기 때문에. 말 그대로 비타민 E 단독요법은 반대하지만은 코엔자임 Q10과 같이 비타민 E 먹는 거는 추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셀레늄. 셀레늄이 굉장히 좋은 미량 원소, 미네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미네랄 얘기할 때 아까 마그네슘도 있지만은 면역을 올려주는 게 바로 비타민에서는 비타민 C하고 D고요. 미네랄에서는 셀레늄과 아연입니다. 셀레늄 수치가 낮은 경우는 동맥경화증과 허혈성 심장질환 발생률이 높아요. 근데 셀레늄 수치가 너무 높게 되면 오히려 이제 독성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적정 용량을 유지하는 게 좋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꼭 한 번 정도는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스웨덴 노인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셀레늄과 코큐텐을 투여한 결과 위약균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투약군은 5.9배인 반면 위약군 안 먹었던 건 12.6배로 굉장히 높은 거를 많이 돼 있죠. 그래서 셀레늄 같은 경우는 혈액 검사에서 내가 부족한지를 확인하고 먹는 게 좋고요. 코엔자임 Q10은 굳이 검사 결과 없이 40대가 넘다든지 아니면은 스타틴 제제를 먹는 사람들은 꼭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연. 아연은 항산화 작용과 세포막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안정화시키는 좋은 작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조직 강도 증가, 손상으로부터 혈관 내 내피 예방을 통해서 동맥경화증 발생을 억제해 줍니다. 근데 아연도 역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부족할 때 먹는 건 좋고요. 굳이 넘을 경우에는 굳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연과 셀레늄은 제 개인적으로는 호모시스틴과 더불어 만약 먹고 싶으면 혈액 검사를 해보고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종합 비타민 속에 있는 아연과 셀레늄은 어떠냐? 그거는 상관없어요. 종합 비타민 속에 들어있는 거는 소량이기 때문에 그 정도 먹는 건 크게 문제가 없는데 내가 특정 목적을 갖고 아연제 단독 제제라든지 셀레늄 제제 단독을 먹을 때는 반드시 혈액 검사를 추천합니다. 코엔자임 Q10. 코엔자임 Q10은 혈액 순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양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심장을 뛰게 해야 되니까. 심장이 안 뛰면은 암만 혈관이 좋아도 혈액순환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을 뛰는데 꼭 필요한 게 바로 코엔자임 Q10입니다. 코큐텐은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에너지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서 신부전, 협심증 치료에 사용되어 있고요. 스타틴 약물을 먹는 사람들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바로 스타틴이 코엔자임 생성을 억제해서 코큐텐을 유도하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큐텐은 심혈관 질환에 상관없이 혈액 내 내피 기능을 호전시켜줍니다. 또 꼭 먹어야 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방암 환자들. 유방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하는데 항암제 중에서 아드리아마이신, 빨간 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심장 독성이 있고요. 5FA도 심장 독성이 있고 허셉틴이라는 항암제도 심장 독성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꼭 2년 동안은 코엔자임 Q10을 반드시 먹어줘야 돼요. 왜? 안 먹게 되면 나중에 심장 기능이 안 좋아서 숨차고 심부전이 빨리 올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 병원에 온 환자분들 중에서 의외로 코엔자임 Q10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고 있다가 심장이 나빠져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암 치료는 잘 됐는데 몸이 허약해지고 안 좋아졌다. 알고 보니까 바로 심장 독성으로 인해서 결국은 몸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런 경우들은 반드시 코엔자임 Q10을 꼭 먹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타틴이 아세틸코에이가 이 콜레스테롤을 생성하는데 이때 이제 HMG 코에이 리덕타제라는데 요거를 차단해 주는 게 바로 스타틴이에요. 근데 콜레스테롤이 안 만들어지겠죠. 반대로 이 가는 과정에서 코엔자임 Q10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얘로 인해서 여기로 가는 코엔자임 Q10이 만들어지지를 못해요. 그럼 결국은 코엔자임 Q10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 2주 동안 스타틴 약물을 먹였더니 한 50% 정도 코엔자임 Q10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코엔자임 Q10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힘이 없어요. 근육도 약해지고 숨 쉬는 것도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스타틴 약을 먹는 사람들은 반드시 코엔자임 Q10을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코엔자임 Q10과 비타민 E, 앞서 얘기한 것처럼 비타민 E와 코엔자임 Q10은 상승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를 재생하는 데 관여하기 때문에 이 중약 같이 병행해서 쓰는 게 좋겠고,
그 일반적으로 코큐텐 내에는 비타민 E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코큐텐은 산화와 환원용 둘 다 혈액 속에 존재해요. 활성산소가 많고 비타민 E 수치가 낮으면은 코큐텐의 산화형이 증가하기 때문에 안 좋아요. 대신 비타민 E 수치가 높게 되면은 코엔자임 환원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코큐텐을 뭐 산화형을 먹든 환원형을 먹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위산에 의해서 대부분 그 환원형도 산화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내 몸에서 그게 비타민 E랑 같이 먹었을 때 효과가 더 좋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메가3. 앞서 이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비타민 C하고 그 오메가3라고 얘기했잖아요. 꼭 먹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이 오메가3는 그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중성지방을 낮춰줘요.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들이 오메가3를 먹는다고 해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대신 중성지방이 높은 사람들은 오메가3를 먹으면 떨어져요. 그리고 혈소판 응집 억제를 하고 혈액 점도를 감소시키고 혈압을 낮춰주고요. 항부정맥 효과뿐만 아니라 내피 기능 호전을 주고 CRP를 감소시켜서 궁극적으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고요. 실제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외부에서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식물성 오메가3는 ALA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몸에서 중요한 EPA하고 DHA로 가는 거는 5%, 0.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물성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는데 동물성 오메가3는 그 물고기가 크면 클수록 중금속 노출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작은 물고기에서 만든 오메가3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심혈관 질환의 1차 예방, 2차 예방 모두에 효과가 있고요. 1차 예방을 목적으로는 250mg을 먹으면 되지만은 2차 예방 목적이라면은 0.5에서 500mg에서 1800mg까지 복용해 주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한 1g 정도 먹어주면 가장 좋다고 베스트하다고 되어 있죠. 그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24에서 41% 정도 감소시키고요. 그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지 못하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이 오메가3를 먹는다고 해서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퀘르세틴. 양파 껍질에 가장 많고요. 제가 강의 때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도 성인병 발생이 적은 이유는 이 양파를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양을 먹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방해 줄 수 있는데 그 양파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 퀘르세틴인데 퀘르세틴은 조직의 강도를 증가시켜 주고요. 손상에 대한 혈관벽을 보호해 줘서 동맥경화증의 초기 단계를 예방해 주는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혈소판 응집 억제, 혈압 감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반면 그 LDL 콜레스테롤을 못 떨어뜨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퀘르세틴은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줘요. 그래서 동맥경화증 방소를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1기 환자에게 퀘르세틴을 복용했더니 혈압을 떨어뜨려주는 효과를 갖고 있고 당뇨 환자에서도요. 이 알도즈 리덕타제를 억제해서 그 당뇨의 합병증을 예방해 주는데 퀘르세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환자들한테 그 퀘르세틴 먹는 게 좋은데 특히 당뇨 환자들한테는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바로 퀘르세틴입니다. 그리고 L카르니틴. L카르니틴은 미토콘드리아 내에 지방산 이동을 촉진시켜 에너지 생성에 관여하는데요. 이 조직 내 카르니틴 수치가 떨어져 있으면 호혈성 심장 발생이 증가해요.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퇴원했던 160병의 환자에게 1년 동안 기존 치료와 더불어 L카르니틴을 4g을 투여했고 한쪽 근은 기존 치료만 했더니 그 사망률에서 치료근이 카르니틴을 먹었던 사람들이 대조군에 비해서 훨씬 더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카르니틴보다는 오히려 이제 코엔자임 Q10을 더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크롬이 있습니다. 크롬은 이제 당뇨병 환자들한테 먹는 대표적인 영양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임신성 당뇨를 예방해 주는데 또 좋은데 얘가 당과 지방 대사에 관여를 해요. 크롬이 부족한 경우에 동맥경화증과 관상동맥 질환 발생에 이제 증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롬이 이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는 자료는 아직은 부족해요. 근데 당뇨가 있다든지 지방 대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크롬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단독요법은 아니더라도 같이 있는 거를 추천하죠. 그리고 루테인이 이제 그 눈 영양제로 제일 유명하잖아요.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눈 건강에 좋은데, 루테인은 동맥경화증 발생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눈 쪽에 있는 거. 그래서 경동맥경화증을 가진 중국 환자들이었는데, 중국 환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분들에게 12개월 동안 루테인과 라이코펜을 복용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경동맥 내 중막 두께가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감소했고, 루테인만도 대조군에 비해 통계학적 의미는 없지만은 경동맥 내막 중벽 두께는 감소시켰음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경동맥에 대한 것들 위해서 루테인을 복용하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눈 쪽에 이제 건강을 걱정하는 경우에 강력한 항산화제이며 황반변성 예방에 도움이 되는 루테인을 복용하는 게 좋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린이 있습니다. 콜린은 지방대사에 관여하고요. 호머스틴 수치를 감소시키고 동맥경화증 예방에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양제 중에 하나고요. 심근경색을 가진 130명의 환자에게 1년에 3년 동안 한 군은 콜린을 주고 다른 군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콜린을 줬던 군은 14명이 사망한 반면 대종군은 35명이나 사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 용량은 남자는 550mg, 여자는 425mg이고요. 근데 콜린은 부작용 때문에 고용량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부작용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우울증이 또 생길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 위장관 증상, 어지러움, 안 좋은 냄새가 이제 먹고 나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적정, 조금 용량을 하는데, 우리 식단에서 보면 콜린이 들어있는 게 보통 한 2분의 1밖에 없대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을 선택할 때 혹시라도 이런 콜린이 있는 것도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안 좋은 영양제 하나를 딱 꼽으면 바로 칼슘입니다. 칼슘은 그 마그네슘 결핍을 유도하고요. 혈관벽에 칼슘을 축적해서 동맥경화증을 및 심근경색 발생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칼슘제를 꼭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은 뭐냐? 그 골다공증 환자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칼슘제를 처방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칼슘을 먹는데, 그때는 반드시 마그네슘이 같이 함유된 걸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타민 K라든지 비타민 D가 함께 있는 영양제, 그 영양제 형태로 드시는 게 가장 아이디어합니다. 그냥 단일 제조로 칼슘제만 먹게 되다 보면은, 여기 연구 결과들 보게 되면은 마이오카르디얼 인파크션이 뭐냐면 심근경색이요. 스트로크 뇌졸중. 그 심근경색 발생률이 그 안 먹던 사람보다 훨씬 더 높게 되고요. 여기도 뇌졸중도 훨씬 더 많이 생긴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혈관벽에 칼슘 성분이 축적돼서 동맥경화증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칼슘제를 먹어야 된다. 그럼 반드시 마그네슘이 있는 거를 꼭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예, 오늘 이제 50분 동안 얘기했고요. 오늘 강의했는데,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이제 드리게 되면은요. 첫 번째는 암만 좋은 영양제가 있다 하더라도 생활 습관이에요. 생활 습관이 변하지 않으면은 전혀 혈액순환은 좋지 않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을 잘 자야지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안 생기고요. 생겼던 활성산소도 해결이 됩니다. 만약 잠을 못 자게 되면은 항상 사람들이 피로해져요. 그러면은 결국은 심장도 힘들어지고 간도 힘들어져요. 노폐물도 배출이 안 되고, 그리고 활성산소가 축적이 돼요. 그러면 혈관벽에 손상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혈관벽에 손상이 돼서 결국 호모시스틴도 증가되고, 그로 인해서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동맥경화증이 생기고, 동맥경화증으로 인해서 뇌졸중, 심근경색이 오고, 그로 인해서 마비가 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심장이 못 돼요. 그럼 조직이 괴사가 되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수면. 어떻게든지 수면을 잡아야 되고, 수면을 못 잡는 분들한테는 저는 최근에는 말 그대로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아서라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이에요. 식이는 말 그대로 항염증 식이. 전 시간에 저희가 이제 항염증 식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처럼, 염증을 유발시키지 않는 식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식단이 염증을 유발시키느냐? 말 그대로 나트륨하고 칼슘이 많은 음식,
마그네슘하고 칼륨이 적은 음식은 염증을 막아주고요. 나트륨하고 칼슘이 많은 음식들은 염증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고 동물성을 고기 섭취를 줄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고기를 안 먹게 되면 우리 몸에 기운이 없어요. 코엔자임 Q10, 심장을 뛰는 게 코엔자임 Q10이잖아요. 그거는 다 육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타민 B12 얘도 육류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먹어주는데 대신 수육 형태식으로 굽는 것보다 조리 방법을 바꿔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생선, 콩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주는 게 좋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운동이에요. 운동을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운동을 안 해주게 되면 우리 몸이 기초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몸은 허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운동을 안 하면 안 할수록 혈액순환은 잘 안 돼요. 그 혈소판의 응집도 더 많이 생기고 피가 끈적끈적할 가능성이 많아요. 앉아있는 순간에도 자주 흔들어주는 거 좋고 가급적이면 어디든지 그 이동을 해주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바로 영양제입니다. 영양제는 내 상황에 따라서 어떤 영양제를 먹을지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영양제는 비타민C하고 오메가3예요. 이 두 영양제는 가급적이면 꼭 먹는 게 좋다고 되어 있고 비타민C는 얼마나 먹을 건가 그거는 자기에 맞게 먹는 게 좋고 추천하는 거는 뭐 1g 먹더라도 1g 한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먹는 게 좋고요. 2g도 똑같아요. 2g씩 3번이 먹는 게 좋고 3g도 2번보다는 3번이 낫고 그래서 용량은 나에게 맞는 용량을 먹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이 10g 먹는다고 나도 따라서 10g 먹을 필요 없습니다. 나는 3g이 맞으면은 그거를 한 번에 3g 먹는 것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 3번으로 나눠서 먹는 게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오메가3는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게 오메가3고 염증을 유발시켜 주는 게 바로 오메가6예요. 이건 항상 그 염증이 너무 없어도 문제고 염증이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식단이 오메가6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염증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메가3를 외부에서 먹는 게 좋고 뭐 1g 이상 먹는 게 제일 좋고 안 되면 500mg이라도 먹는 게 좋고 제일 좋은 오메가3는 뭐냐? RTG 오메가3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먹는 게 좋고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것들 보게 되면은 코엔자임 Q10이에요. 코Q10은 뭐냐? 심장을 뛰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암만 뭐 혈관이 좋다 하도 심장이 안 뛰어버리면 결국은 혈액이 이동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코엔자임 Q10이 있고요. 그리고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코엔자임 Q10과 더불어서 이제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ATP를 막아내죠. 마그네슘이 ATP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되는데 마그네슘이 다행인 건 뭐냐? 식물성 음식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물성 음식을 별로 못 먹는다. 그리고 쥐가 잘 낳는다든지 눈떨림 증상가 많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마그네슘 제제를 먹거나 아니면 종합 비타민 마그네슘이 있는 거를 드시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식생활이 기름기 있는 음식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중국 음식이라든지 이런 음식을 너무 많이 좋아진다. 그럼 말 그대로 퀘르세틴을 먹는 게 좋고 LDL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러면 역시 퀘르세틴을 먹는 게 좋습니다. 오메가3는 아까 얘기했던 중성지방을 떨어뜨린 반면 퀘르세틴은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주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다. 그럼 반드시 퀘르세틴을 먹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 코엔자임 Q10 이런 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아연하고 셀레늄, 내가 면역력이 떨어졌는데 아연하고 셀레늄을 먹고 싶다. 그런 경우는 혈액 검사 후에 부족할 때 보충을 하고요. 만약 정상일 때도 드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넘치게 되면은 먹지 않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됐습니다. 오히려 먹으면 더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력상 뇌졸중이 있다든지 심근경색이 있다든지 그리고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호모스티틴 수치가 높다. 그런 경우들은 반드시 비타민 B6, 12, 엽산, 콜린 같은 주로 6, 12 엽산이 있는 영양제를 먹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영양제들도 제품들마다 하나 비타민C 같은 경우도 이제 고함량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요 호모시스틸 같은 경우는 비타민 6, 9, 12가 같이 있는 영양제고요. 셀시우스 같은 경우는 퀘르세틴 그리고 오퀴드라고 해갖고 그 요새 뭐 코엔자임 Q10 그다음에 오메가3 RTG형 그다음에 비타민 D, E형 이런 식으로 해갖고 복합되는 영양제들이 이제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먹어야 될 영양제가 뭔가를 판단을 해갖고요. 뭐 한갑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비타민 C하고
오메가3고 거기서 이제 더불어서 코엔자임 Q10이라든지 비타민 D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복용하면서 내 몸에 맞는 영양제를 먹는 게 제일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저 영양제를 먹는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 내 몸은 또 그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혈액순환은 꼭 지켜야 되고 이 혈액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우리 몸은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노화도 빨리 온다는 거.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거 뭐냐? 수면 운동입니다. 잠을 꼭 잘 주무셔야 됩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